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로 밝혀진 미스터리 월드컵 64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신나는 유익한 그런 정보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이제 13번째였는데요. 과거 트라이아스기에는 100만에서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역사가 있었다. 와, 진짜? 그럼 비만 계속 내린 거야. 근데 이제 사실 1년 내내 비가 왔어 라고 해도 미쳤다 하겠는데 100만에서 200만 년 동안 비만 내렸다는 거지. 야, 그렇고요. 두 번째, 파리의 밑에, 이제 프랑스 파리죠. 프랑스 파리 밑에 가톨릭 지하 무덤인 카타콤은 400만 구의 시체가 있는데 왜 만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카타콤은 제가 이제 이전에 자세히 좀 알아봤기 때문에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에 적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옛날에는 이제 지상에 묘지가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꽤 많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리의 도시 개혁을 하면서 야, 좀 보기 싫지 않냐? 무덤들 나와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파리인데 프랑스 파리인데 말이야. 묘지들 이런 거 좀 집어넣자 밑으로 해가지고 지하의 무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야. 근데 그 지하 무덤으로 쓴 곳이 이제 돌을 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썼었는데 더 이상 채석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걷다가 넣은 거야. 해골 같은 것들을. 근데 되게 정돈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재정비를 한 거고, 이게 아닌 곳들은 그냥 뼈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바닥에. 그런 정도의 그게 파리의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되게 큰 구역으로 있어요. 근데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알아봤으니까 요건 스킵하고, 트라이아스기에는 비가 100만 년에서 200만 년 동안 내린 기록이 있다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나무 위키 문서입니다. 트라이아스기에 대한 나무 위키 문서고요. 이제 지질 시대를 쳤을 때 중생대에 있는 그런 건가 보죠. 트라이아식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중생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기간은 기원전 2억 5190만 년부터 기원전 2억 130만 년까지 총 5060만 년 동안 이어진 시기입니다. 야, 5000년이라고 해도 긴데 5000만 년이라는 겁니다. 한자 명으로 했을 때는 삼첩기라고 하고 영문명으론 트라이아식 피리어드입니다. 여기 써있네. 트라이아스기의 후기 초반에 해당하는 카닉절이라는 기간이 있대. 근데 이 동안에는 자그마치 200만 년 동안이나 비가 내렸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일명 카닉절의 다우 시기라고 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몇 천만 년 전 일인데 100만 년,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알아? 궁금하다. 이거를 어떻게 밝혔는지가 난 너무 궁금한 거야. 100만 년, 200만 년 동안 비가 왔다는 거 어떻게 밝혔을까가 궁금한 거야. 누가 알려줬나? 공룡이? 여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신기하냐. 카타콤은 그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밝혀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지하에다가 다 이런 유골들을 넣었다는 그런 것들도 밝혀진 게 있고 하니까 으스스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미스테리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100만 년에서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가 좀 상상이 안 돼. 그치?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아니, 날아갔는데? 그러면은 야,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건 좀 힘들고, 알아봤던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만 알아본 거는 빨리 넘어가면서 다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예요. 아시겠어요? 이 과정까지 즐기는 거, 이게 미스터리니까. 알아본 게 많이 있을 거야. 첫 번째부터 빨리 갑니다. 한국인의 냄새 유전자 비율은 0.1%다. 이건 1부 때 알아봤죠. 옆에 있는 거, 일본의 자살 숲으로 유명한 주카이 숲은 현재까지 사망자만 54명이 발견되었다라는 건데, 주카이 숲도 이전에 제가 알아봤어요. 아오키가하라 수해라는 곳이에요. 수해를 일본어로 읽었을 때 주카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후지산 인근에 있는 산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어떤 소설이 있었는데, 남녀 주인공이 같이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의 소설이 이 아오키가하라 숲을 배경으로 있었어요. 그거에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사망을 하면서, 자살을 하면서 자살 명소로 일본에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자세한 거는 내가 영상에서 제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스터리한 것은 숲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고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같은 규모의 다른 숲들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이 숲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미스터리냐 하면은, 한국인의 냄새 유전자 비율은 사실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 감사한 일. 하지만 미스터리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카이 숲을 올리겠습니다. 64강 두 번째입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언톨로지 교단은 FBI, CIA 등의 신자들을 투입시켜서 정보를 조작하려고 했다. 스노우 화이트 작전. 안티키테라 기계라는 유물은 기원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컴퓨터식 아날로그 계산기로 밝혀지게 되었다. 두 가지 다 일부에서 알아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이언톨로지 교단에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다가 본인 신도들을 몰래 잠입을 시켜서 기록 같은 걸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게 스노우 화이트 작전이었고, 안티키테라 기계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난파된 배에서 발견되어 있는 수수께끼에 알 수 없는 그런 조그만 돌 모양의 그런 거였는데, 그걸 엑스레이를 쬐보니까 그 안에 단순히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기계 같은 게 있는 그런 기계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날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거였어. 거의 최초의 컴퓨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기원전 2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였죠. 둘 중에 뭐가 더 미스터리하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안티키테라 쪽이 좀 더 신기했어요. 사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정보 교란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사람을 심는다 하는 거, 물론 으스스한 얘기고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안티키테라 이거는 지금 나한테 시켜도 못 만들어. 기원전 200년 전 사람보다 훨씬 똑똑할 텐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어. 난 자신이 없거든요. 날짜를 입력하면은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복잡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돼. 만약에 기원 후면 내가 좀 그래도 납득을 하겠거든요. 근데 기원 전 200년이니까 엄청 옛날이잖아. 근데도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 기술력이 있었다는 게 전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차르본바로 칠레 대지진의 폭발력과 위력이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현 인류가 비만, 탈모 유전자를 가진 이유는 혼합된 네안데르탈인 때문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네안데르탈인이 아니었으면 비만일 이유도 없고 탈모일 이유도 없다는 거야? 야, 이건 좀 궁금한데요. 한번 좀 이건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자,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제4기 플라이스토세 중기에서 후기 43만 년 전에서 4만 년 정도 전에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인종이다. 유라시아권에서 활동하는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거의 현생 인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안데르탈인, 호모 네안데르탈렉시스 또는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라고도 부릅니다. 약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에 살았던 고대 인류의 멸종된 종 혹은 아종입니다. 학명의 뜻은 네안더 계곡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건 또 처음 알았어. 1856년 프로이센 왕국의 라인란트 디셀도르프 근교에 있는 네안더 계곡에서 인골이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있네. 현생 인류와의 유전적 연관. 막스 플랑크의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는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유전적으로 교배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생 인류의 상당수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반테 페보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몸에는 최대 4%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로 페보는 2022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에게 남겨준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것은 SLC16A11인데요.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혹독한 환경에서 적게 먹고도 생존할 수 있도록 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지방을 축적시키는데, 이는 현대인의 몸속에 남아서 현대인의 비만과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혹독했잖아.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그거를 체내에 비축할 수 있는, 그거를 당질로 바꾼다든지 혹은 지방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유전체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생 인류까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배를 곪을 일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배가 고파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생존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잉여 지방이나 잉여 당 같은 것들을 체내에 축적하는 그런 능력을 현대인이 아직까지도 갖게 된 것이고, 그게 지금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손꼽히는 비만과 당뇨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 말지. 남기지 말지. 그러면 이 네안데르탈인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비만 걱정 없이 우리 언제든지 밥 비벼 먹고 밥 볶아 먹고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말지. 안타깝네요. 그리고 탈모는 또 뭐야? 탈모는 왜 있는 건데, 근데? 그 밑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인 남성형 탈모 유전자도 이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전혀 없는 코이산족은
탈모 유전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전혀 없는 종족은 탈모가 없다는 거죠. 야, 딴 건 모르겠어. 딴 건 모르겠는데 탈모를 남겨? 야,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다. 예. 하여튼간에 머리가 왜 빠진 걸까? 이분은 탈모 걱정 없겠는데? 복원 모형만 봤을 때는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탈모의 유전자도 다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네요. 아깝다. 좀 다른 유전체가 남았으면은 우리 지금 훨씬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내용이었고요. 차르본바 대 네안데르탈인인데, 차르본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대한 폭발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15킬로톤인가? 그랬어. 근데 짜르본바는 50메가톤.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일본은 이 차르본바에 비하면 엄청 약한 거 2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몇천 배 더 큰 건 도대체 얼마나 셀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무서운 사실이긴 했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때문에 여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탈모와 당뇨와 비만으로 고생한다는 거, 이쪽이 좀 더 괘씸하죠. 괘씸죄 추가해서 네안데르탈인 고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4강 네 번째. 간만에 일부에서 안 봤던 것들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군은 보이텍이라고 하는 전투용 곰을 키운 적이 있다. 야, 나치를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전투 곰을 키운 적이 있다는 거죠. 야, 충격인데? 그렇고요. 두 번째, 모아이 섬의 원주민은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섬 내부의 모든 나무와 재료를 다 사용하게 됐고, 결국 추후에 모두 굶어 죽었다고 추측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다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진짜잖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보이텍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거가 곰의 부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 곰 한 마리네. 출생이 1941년이고요. 이란 하마단 출생입니다. 1963년 12월 2일 2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은 폴란드 망명 정부였고요. 오! 복무를 했네. 전투용 곰이니까 군인이었던 거야. 자유 폴란드군 제2군단 포병사단에 1942년부터 47년까지 5년간 복무했습니다. 신체는 1.8m에 90kg이었고요. 나중에는 몸집을 불려서 0.5톤까지 몸무게가 나가게 되었다. 최종 계급은 하사였네요. 하사로 전역을 했네요. 참전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폴란드군에 복무했던 시리아의 불곰입니다. 보이텍은 병사들을 어미처럼 따랐고, 이탈리아 전선 최대 격전지였던 몬테카시노 전투에 참전했으며 부대 내로 잠입한 스파이를 잡기도 했습니다. 보직은 탄약병이었습니다. 보이텍이란 이름은 남자 이름인 보이치에흐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전쟁을 즐기는 자 아니면 미소 짓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이 곰은 폴란드 군이었습니다만 평생 폴란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야,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동물을 군대에서 기르는 일은 흔합니다. 딱히 군견이 아니어도 군견이 아니어도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이런 일들은 흔해요.
근데 곰을 단순히 귀여워서 키운 것도 아니고 탄약병으로 키운 거고 심지어는 스파이를 잡기도 했어. 어떻게 잡은 거야? 대체 얘가 어떻게 잡은 거야? 궁금한데? 생애도 있는데 알아볼게요. 1942년에 어떤 소년이 페르시아에서 어린 보이텍을 발견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보이텍의 어미는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소년은 보이텍을 엘브루스 산을 걷던 이레나 보키에비치라고 하는 폴란드인 피난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어미랑 그 새끼인 곰의 모녀를 봤는데 총에 맞아서 어미는 어쩔 수 없이 사망하게 됐고 새끼 곰만 아주 조그만한 상태인 곰만 남은 거지. 얘를 근데 자연에 두면은 굶어 죽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난을 가던 사람한테 곰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 사람도 보이텍이 너무 커지니까 폴란드 군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 당시에 1살밖에 안 됐던 보이텍은 음식물을 먹기를 어려워해서 병사들은 빈 보드카 병에 담긴 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보이텍은 성장해서 과일, 마말레이드, 꿀, 시럽 등도 즐겼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맥주였고 또 담배 피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담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 붙인 담배만을 취급했다. 하지만 사람처럼 피운 것은 아니고 씹는 식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의 맛을 알고 즐겼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얘 곰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뭐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담배를 피우는 걸 좋아했다. 상당한 골초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담배를 씹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필터로 흡입하는 담배가 아닌 담뱃잎의 경우에는 옛날에 뱃사람들은 담뱃잎 씹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에서 뱃사람들이 막 뭐 씹고 있고 그러면 보통 담뱃잎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씹어서 먹었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곰이라면은 아마 사람처럼 세밀하게 연기를 빨아들이는 게 힘들었을 테니까 씹어서 즐겼을 수는 있죠. 미친 골초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또한 병사들과 레슬링과 수영을 즐겼고요. 샤워를 좋아해서 혼자서 샤워기를 틀 줄 알았대. 또 인사를 받으면 경례하도록 훈련받아서 와 진짜? 보이텍은 머지않아 병사들의 마스코트가 돼서 폴란드 군대와 민간인들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이 이제 하사였으니까 밑에 병사들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들은 곰이 지나가면은 경례해야 되는 거야. 충성! 하면은 얘도 보이텍도 이러면서 받아주고 했다는 거죠. 또한 보이텍은 부대의 전우들만이 아니라 부대 주변에 있는 민가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했으며 어린이들도 보고 무서워하긴커녕 오히려 매우 친근하게 대했고 보이텍 역시 그들을 해치지 않고 순하게 대했습니다. 야, 이게 난 진짜 웃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데 하여튼 간에 사람을 안 해치고 잘 지냈다는 거는 다행이야. 뭐가 됐든 간에 너만 행복하다면 난 됐어. 이런 느낌이죠 뭔가. 부대 내에서 보이텍은 25파운더의 야포 포탄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탄약병이었구나. 근데 탄약은 적당히 총알 같은 거는 이제 사람도 들 수 있지만 포탄은 크니까 무겁잖아. 곰이 들 수 있다면은 훨씬 사람보다 쉽게 나를 수 있었겠죠. 우리가 원하는 데에서 탄을 들고 원하는 데에 탄을 잘 내려줬다면은 탄약병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부대 마크가 이 보이텍의 모습을 딴 겁니다. 탄약을 나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보이텍은 완벽한 동료로서 살았던 모양인데 운전할 때면 항상 조수석에 앉았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이 불곰을 기껏해야 큰 개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대에 몰래 침투한 독일군 스파이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직접 물어왔다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스파이가 침투했다가 보이텍과 마주치고는 기겁해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스파이인 걸 들켜서 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와, 그러네. 그러니까 이 부대 사람들은 보이텍 하면은 우리 친구, 우리 상사, 샤워 혼자 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 선임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곰이 지나가도 그냥 곰이 지나가는구나. 아, 보이텍 하사님 지나가시네. 이렇게 되는 건데 스파이는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몰래 잠입했는데 곰이 지나가는 거야. 놀랄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이텍 하사님 보고 놀래? 이 자식 이거 스파이구만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들키게 된 것이었다. 이미 보이텍과 같이 생활하던 부대원들이나 주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호들갑을 부릴 사람은 외부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상으로 보이텍은 스파이를 잡았으니까 선물로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맥주를 마시는 특박을 누렸습니다. 전우였던 아우구스틴 카룰루스키는 보이텍을 두고 곰이 아닌 완벽한 동료라고 칭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포상 같은 거를 이제 보이텍한테 이제 줬는데 맥주를 가득 주고 자, 마음껏 누려 하면서 줬는데 보이텍도 괜찮습니다. 저 이런 곰 아닙니다. 이러면서 마다한 게 아니라 그러시다면야 하면서 맥주를 가지고 또 시원하게 즐겼다는 거네요. 참 귀엽고 처음에는 곰이 부대에서 어떻게 병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탄약병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 나치를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 일꾼으로서 잘 지냈다니까 다행이다. 우리 모두 고맙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보이텍아 고맙다. 네, 그래요. 그런 곰이었네. 귀엽다. 다음 두 번째, 모아이 섬 원주민, 모아이 섬 석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아이는 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칠레 이스터 섬에서 발견되는 석상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쪼아서 사람의 얼굴처럼 가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섬의 규모에 비해서 그 수가 많고 거대한 데다가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외지인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스터 섬에 최초로 도착한 호투마투아 왕이 사망한 후 그를 따르던 부족들이 서로 갈라져서 경쟁 관계를 이루던 과정에서 생겨난 석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말수가 좀 적고 무뚝뚝해 보이는 그런 인상의 석상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약간 도라르방 같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반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지금은 꽤나 가설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작 방법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아이 석상의 제작 및 운반 방법 그리고 존재의 이유는 아직까지도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이스터 섬에는 나무는 물론 밧줄로 쓸만한 목재가 없기 때문에 석상을 어떻게 운반하느냐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을 정도. 옛날엔 진짜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았죠. 석상이 만들어질 무렵의 지층에서 야자수 화분이 발견됨에 따라서 나무를 썼으리라는 가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나무를 썼다고 한다면 그 많은 모아이를 옮기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낸 것일 수도 있어서 이스터 섬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아이의 건설 방법은 이스터 섬의 역사에서도 꽤 중요한 화두고요. 이런 식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밑에가 뭔가 밧줄로 당겨가지고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워낙 큰 돌무더기니까 사람이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해서 이제 밑에다가 통나무를 깔고 이제 바퀴처럼 해가지고 굴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있고요. 야, 진짜 크다. 와. 상당수의 모아이 석상들은 위의 사진처럼 몸체가 묻혀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아이의 길이는 20m, 무게는 90톤가량입니다. 와, 엄청 크고 엄청 무겁네요. 모자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모자를 안 쓴 거는 모자가 부서져 나간 것입니다. 원래는 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모자가 없는 것들도 있는 것뿐, 원래는 다 있어야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산호로 만들어진 눈도 있었습니다. 눈이 원래 있었군요. 어쩐지 눈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퀭해 보이잖아 뭔가. 근데 원래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의 모아이는 거의 대부분 눈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이 있고 모자를 쓴 모아이는 상당히 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밑에가 이제 눈이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아이인데 갑자기 친근해졌죠? 이전에 약간 시크하고 성수동에서 카페 가기 좋아하는 그런 쿨한 사람 같았다면 지금은 좀 되게 좀 친근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설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만들어야 돼 하다가 섬에 있는 나무들도 다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설에 대해서는 이 나무 위키에도 다루고 있지 않네요. 하여튼간에 둘 중에 뭐가 더 재밌고 신박하냐? 개인적으로 보이텍이요. 그냥 곰이라고 하면은 귀엽긴 하지만 사람이랑 같이 잘 생활한다?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가 힘든데 잘 지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이텍을 고를게요. 모아이섬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다라고 얘기 나온 게 없으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보이텍은 진짜 있었고 진짜 골초였고 하니까 보이텍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5번째입니다. 과거 우랄 산맥에서는 9명의 탐험가들이 온몸이 훼손돼서 죽고 주변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주변 나무가 불타는 등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단 사망한 적이 있었다라고 디아틀로프 사건입니다. 이거 1부에서 다뤘었죠. 9명의 탐사대원이 어떤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다 같이 사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도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소련 당시에 뭐 군사 같은 거 훈련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간 지금까지도 정확히 왜 9명이 사망했는지 그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미국 정부는 UFO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조사하길 요청했다. 그래요? 처음 듣는데? 한번 검색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이제 BBC 뉴스입니다. UFO와 외계인으로 단결한 미 의회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6일 2023년입니다. 미 연방 하원은 흔히 UFO, 미확인 비행물체로 더 잘 알려진 UAP,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기념비적인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UFO는 이제 비행 물체라고 해서 특정적인 물체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요즘은 UAP라는 말을 더 많이 쓴대요. 그래서 비행체에서만 이제 국한하지 않고 특정적인 어떤 비행하는 현상 혹은 생명체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하는 더 큰 범위의 말인 거죠. 이는 정부의 최고위층 단계에서 UFO 관련 의문스러운 목격담에 대해서 정밀 조사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할 가치가 있음을 가장 진지하게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팀 버쳇 하원 의원은 위원회 청문회 서두에서 우리 의원들은 작은 녹색 인간들을 데리고 오려는 것도 청문회장에서 비행 접시를 날리려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청문회 도중 증언은 때때로 미지의 세계로 빗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UFO를 확인했다, 아니면은 진짜 외계인을 뭐 발견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중간중간의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있다,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가 자꾸 등장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했다는 거죠. 총 2시간에 걸쳐서 이어진 청문회에서 증인 3명이 나와서 기존의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물체들과 조우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공군 조종사들이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워하고 내부 고발자들은 보복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행 물체에서 회수된 생물학적인 물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였기 때문에 3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서, 자, 증인, 실제로 본인께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는데 사실입니까? 해가지고 증인들을 불러서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외계인이 있습니다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 말하면 안 돼요. 저 말하면 보복당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진짜 뭔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폭탄 발언이라고 할 만한 중대 발언도, 외계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의회가 증인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잖아. 여태까지 외계인들에 대한 얘기 같은 거는 다 그냥 되게 막 아이 사이코들이나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왔는데, 애당초에 청문회가 열린 그 주제가 외계인과 비행물체에 대해서 였으니까, 게다가 그냥 그걸 정부에서 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인데 굳이 증인까지 3명을 불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 응? 근데 그걸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편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은 청문회 도중 증인 그러쉬에게 지구의 것이 아닌 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정부가 회수한 UAP에서 생물학적인 존재가 있었는지를 증인에게 물은 거죠. 이에 대해서 그러쉬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추락한 미확인 비행체의 잔해와 함께 생물학적 존재가 회수된 적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야, 뭐야? 진짜 있는 거야? 이거 답답하네. 진짜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감질만 나게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의 잔해를 저희가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둘러둘러 말하는 거지. 근데 애당초에 외계인이 있다, UFO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답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돌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과는 좀 다른 뭔가가 있긴 있다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죠. 그런 내용인 것 같죠. 2가지인데 전 지금 너무 충격인데요. UFO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가 작년에 청문회를 열었고 미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증인들도 데려와서 UFO랑 외계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디아틀로프 사건보다 UFO 이거를 고르고 싶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신기하다. 다음 64강 6번째입니다. 천연두로 인한 인류의 사망자는 누적 10억 명입니다. 그리고 2번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직전 한국은 리만을 인수해서 경제 몰락을 할 뻔했다. 2가지인데 리만 브라더스는 일부에서 알아봤죠. 천연두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천연두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스몰폭스라고 하고요. 한자로 천연두라고 적습니다. 천연두는 마마, 두창, 포창, 역질, 호역 또는 적사병이라고도 부르는
대두창 바이러스 그리고 소두창 바이러스라는 두 종류의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과거형으로 서술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질병인 천연두는 1977년의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더 이상 자연적인 발병의 사례가 없는, 즉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병입니다. 그래?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인류가 완전히 박멸해서 이 세상에서 영구히 지워버린 전염병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천연두고 다른 하나는 2011년에 박멸된 우역입니다. 존재하던 당시에는 전반적인 치명률이 30%로 높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100%의 치명률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생존을 하게 되더라도 얼굴과 몸에 심한 흉터가 남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기도 했고, 소련도 역시 처음에는 생물학 무기로도 개발을 고려했지만 극한의 전염력 탓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서 폐기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치명률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망률과 동의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거의 사망률이 30%, 특정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100%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인류에 의해서 박멸된 병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낫다고 해도, 천연두에 걸렸다가 낫다고 해도 흉터가 발생하고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걸로 생물학 무기를 만들려고도 했지만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도 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래와 치명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두는 기원전 약 10,000년경부터 인간을 괴롭혀왔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농포성 발진이 발견된 것이 천연두의 가장 오래된 물적 증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유럽 지역에서만 18세기 이전까지 매년 40만 명을 죽였습니다. 시각장애자 중 3분의 1은 천연두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었고요. 감염자들 중에서 20에서 60%가 사망했고, 아동의 경우에는 감염될 경우 80%의 꼴로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치명률도 높고,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80%까지 치사율을 보이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는 겁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 10억 명이라는 거고요.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1부 때 알아봤는데, 이제 파산 직전의 리먼 브라더스를 우리가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KDB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국정감사가 태클을 거는 거야. 이거 리먼 지금 이거 채권도 문제가 많고 하니까 인수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인수 안 합니다. 라고 하고 5일 뒤에 주가가 50% 빠지면서 파산을 하게 됐다. 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걸 인수를 했어, 만약에. 국정감사 그런 말 그냥 무시하고 리먼을 인수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떠안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또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니까. 다행히도 이거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미국 경제가 이제 파멸까지 간 거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었던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좀 으스스하고 좀 충격적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천연두 누적 사망자가 10억 명? 신기하긴 해.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는 한국이 폭발할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흥미가 어쩔 수 없이 가네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강 7번째입니다. 성경과 불경은 역사적으로 꽤 정확점이 많은 사료입니다. 물론 신화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신념의 문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불경에 적혀있는 내용이
의외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생각보다 실존 인물들이었거나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이거나 실제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나 해가지고 물론 성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픽션일 확률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꽤나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구 최초로 우주 궤도 비행에 성공한 거는 개였던 라이카였습니다. 물론 비행은 했지만 도중에 쇼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긴데요. 성경과 불경 뭐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근데 제가 성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 뭐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무 위키에는 역사 기록과의 모순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와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뭔가 기독교 채널들이거든요. 다 크리스천 뭐 데일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온누리 신문 이런 것들 보니까 다 기독교 단체에서 쓴 글들인 것 같아요. 과연 기독교 단체에서 쓴 글을 내가 팩트로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걸러들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알아보진 않을게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예수도 실존 인물이었고 석가모니도 실존 인물이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뭐 걷게 했다든지 혹은 뭐 어떤 고행 같은 거를 겪고 나서 사망하고 4일 뒤에 다시 일어나셨다 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까지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실존 인물들이고 베이스로 있는 실화의 그런 사건들은 있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얘기고요. 라이카를 좀 알아볼까요? 원래 이름은 쿠드리아프카, 러시아계였나봐요. 러시아 이름이네요. 출생은 1954년이고요. 사망은 3세,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망했느냐? 지구 저궤도 스푸트니크 2호 우주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죠. 성별은 암컷이었고요. 품종은 라이카였습니다. 라이카가 품종이군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 게 있었고 개요가 있습니다. 유사 이래 최초로 우주에서 궤도 비행을 한 포유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르게 우주를 여행했던 개였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중에 희생된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다. 사실 우주로 인간을 바로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까닭에 미국과 소련은 먼저 각종 동물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냈는데 우선 겨우 우주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100km 고도 정도의 저궤도를 향해서 동물들을 싣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냉전 때에는 뭐 달에 가거나 우주로 나아가는 거를 위해서 정말 소련과 미국이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막 달에 먼저 가네 마네 막 이랬잖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우주로 누굴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달에다가 깃발 하나 딱 꽂으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역사에 길이 남는 그겁니까. 근데 사람을 먼저 대뜸 보낼 수 없잖아.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일단 저궤도 우주에서도 낮은 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포유류들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사람이랑 유사한 포유류들을. 스푸트니크 2호의 실험 목표는요, 우주 공간에서의 생물체의 생존 여부와 적응 가능성이었습니다. 실험체가 비록 살아남진 못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생명 신호가 엉망진창이 되던 와중에도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5시간 이상을 견디는 것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발사 시의 충격만 버텨낸다면 무중력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음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고 차후 우주 개발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보내진 거의 최초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갔던 동물이었나 보지 얘가?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높게 날지 못했나 보지?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동물을 싣고 보내는 그런 것들이 진짜 반인륜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얘네들은 뭘 알겠어. 그냥 사람의 그런 걸 대신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완전 그냥 대타로 보내는 거잖아. 지구에서 살았다면은
절대 겪지 않았을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간에 어떤 포유류보다도 가장 먼저 이제 지구 궤도에 갔던 게 개였다는 거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과 불경 얘기랑 라이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성경과 불경의 얘기가 꽤 정확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는 그냥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냥 미스터리까지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라이카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영국과 충돌이 없었던 국가는 전 세계에 오직 22개뿐입니다. 발이 넓긴 했구나. 왜냐면 전 세계 나라가 한 200개가 되지 않나? 그 중에서 단 10%만 영국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기, 추운 지방에는 매머드가 존재했다 라는 건데, 두 가지, 뭐 사실 영국과 충돌이 없던 국가는 뭐 22개뿐이다라는 건 더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근데 한 나라가 그만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 피라미드랑 매머드가 좀 신박하죠?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은 이제 루리앱이라는 이제 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이제 유머 글인데 잘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볼게요. 매머드의 멸종 시기는 피라미드를 만든 지 1000년 후였어. 와, 진짜? 피라미드가 진짜 오래되긴 했네. 이런 거 보면은. 그 밑에 피라미드를 만들 시기는 우리나라가 청동기 시대에 막 돌입했을 때였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집트는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근데 이게 약간 다 맞는 말은 아닌가 봐. 이집트 문명의 위험을 논하는 글 중에 단골 18번이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거임. 근데 매머드가 피라미드 건립 1000년 후에 멸종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음.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대륙에 살던 털 매머드들은 적어도 이미 1만 년 전에 절멸했음. 따라서 피라미드를 지을 시점의 인간은 매머드와 조우할 일이 없었음. 다만 알래스카성 바울섬에 기원전 3750년 정도, 시베리아의 블랑겔 섬에 기원전 1650년 정도까지 극히 일부 개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매머드가 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매머드가 멸종했을 때가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1000년 후가 맞긴 맞는데, 매머드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에는 이집트 한편에서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머드가 아주 소수의 개체만 살아서 거의 멸종 직전일 때 피라미드는 이미 지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끝물이었으니까 매머드가 충분히 겹치는 시기가 그런 시기라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가 도대체 언제 생긴 거길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피라미드는 일단 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0년에서 47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와, 기원전 2000년이야. 그러면 와, 우리가 지금까지 기원 후로 해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그 이전으로 넘어가야 피라미드가 생긴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이거를 4000년 전에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집트가 확실히 짬이 되긴 한다. 이게 문화나 이런 거에 자긍심 가질만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은 아니고, 매머드의 전성기 때 이미 이집트 피라미드는 지어졌다가 아니라 매머드가 거의 멸종했을 때, 특히나 특정적인 지방이나 이런 데에 거의 마지막 남은 생존된 매머드가 있었을 때 피라미드가 이미 지어져 있었다는 말은 맞네. 말장난에 가까운 거긴 한데요. 그래도 신기하죠. 그래도 여튼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영국과 충돌이 없던 국가보다도 매머드 얘기가 더 재밌어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9번째입니다. 20세기 어느 티벳 승려를 대상으로 각성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실험 결과 그에게선 환각과 쾌락, 중독 증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해서 일부에서 잠깐 알아봤던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자료를 찾진 못했어요. 근데 관련된 도서 같은 것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승려한테 LSD 같은 중독적인 어떤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걸 투여했는데도 전혀 신체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확실하게 자료를 찾진 못했어요.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과거 IT에서는 마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이때 부린 노예를 좀비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겁니다. 잠깐 알아볼게요. 이것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어원 같은 것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나무위키 좀비에 대한 문서입니다. 어원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박콩고 민족의 말로 신을 뜻하는 은잠비 혹은 줌비에서 좀비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좀비의 어원이란 측면에서는 위의 두 신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크게 따지면 여신 은잠비가 생명의 여신이란 점은 있습니다만 딱히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전설은 없습니다. 사실 은잠비라는 말이 신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본래 신이라는 개념이 지역마다 다 다르듯이 콩고에서 은잠비는 요괴나 신을 불문하고 괴력 난신을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단어였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귀신이란 단어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의 어원인 은잠비 혹은 줌비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제 신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귀신에도 신이 들어가 있듯이 콩고 말에서도 꼭 전지전능한 신을 뜻하는 말은 아니고 인간 외적인 존재를 말하는 데에서 은잠비나 줌비라는 말을 썼다는 거고 그게 좀비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트로도톡신 등이 포함된 좀비약이라고 하는 약을 피부에 접촉을 시키면은 사람이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면 약효가 대충 풀릴 쯤을 가늠해서 일련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무덤을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약효에서 풀려나서 일어나긴 하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독말풀 등이 함유된 또 다른 약물을 먹여서 2차 약물 충격을 주고 두들겨 팬 다음에 끌고 가서 좀비로 만들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한다 라고 다소 나무위키적인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좀 해석을 하면은 결국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사람한테 먹이게 되면은 거의 반쯤 빈사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폭행을 가하거나 다른 약물 같은 걸 또 먹이게 되면은 그땐 사람이 그냥 거의 뭐랄까 의식 같은 게 거의 없이 그냥 하는 식의 그런 행동만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생명체가 되는 건데 원래 그게 좀비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거지. 나중에 그게 현대에 와서 뭐 물어뜯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 것일 뿐 원래는 이제 약물로 사람을 좀 지배하려는 거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뭐가 더 신기한가? 티벳 승려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전 되게 진짜 신성한 일 아닌가요, 이게? 사람의 어떤 정신력과 종교의 힘으로 중독 증세도 이겨내고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좀비의 어원보다는 이쪽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좀비의 어원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신기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뭐랄까 공포의 소재로 쓰이기 좋으니까 그런 게 사람인데 약간 거의 반쯤은 빈사 상태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신기하니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었나? 그런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던데 하여튼간에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서 티벳 승려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사파리 밑에 가톨릭 지하 무덤인 카타콤은 400만 구의 시체가 있는데 왜 만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vs 과거 미국 정부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독 실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라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처음 보는 사실이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터스기키 매독 실험인데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입니다. 1932년에서 73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미국 엘라베마주 터스키기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죠.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매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터스키기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었고 가난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생체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독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터스키기라는 곳에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다들 매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이들을 치료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국가가 나선 건데 사실은 치료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치료해준다 라고 하고 치료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인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매독을 계속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미친 일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계속 알아볼게요.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악혈, 배드 블러드 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해주겠다 라고 속여서 주기적으로 체혈을 하고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했고요. 약이라고 해서 이거 맞으면 나을 겁니다.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스피린과 철분제만 줬다는 겁니다. 1943년에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과연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관만 했다는 거죠. 피를 뽑아서 데이터만 계속 뽑아가고 실제로 치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의사들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생체 실험에 참여한 흑인들이 병원에 올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요구했고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터스키기 지역 청년들이 미 육군에 징집되었을 때 매독에 걸린 것이 발견돼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공중보건국에서 청년 256명의 명단을 건네면서 이들은 치료하지 말라 라고 요청했고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속이려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상한데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따로 병원에 가면은 받지 말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징집이 되게 되면은 신체 검사를 딱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마시오. 아니면은 관련된 치료를 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육군에다가도 다 알렸고 그 육군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다 같이 미친 짓을 동참을 한 거죠. 진짜 나빴다. 아니 그냥 매독을 어떻게 되나 봅시다 라는 거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봅시다가 아니라 치료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40년 동안 치료를 안 한 거야. 실제로는. 진짜 미친 나라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던 중에 1966년에 공중보건국에서 성병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피터 벅스턴이 실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험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런 의견은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거죠.
6년 후인 1972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문 기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3년에 실험은 중단되게 되었고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생체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을 바에야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 미친 사람들이구만 진짜. 아니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거는 희망을 가지고 고문하고 나아질 거야 라고 했던 거잖아. 그 안에서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 있었을 건데 부모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겠어. 나는 매독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매독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들만큼은 우리처럼 고통받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시켰던 그런 부모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인 거잖아요. 아휴, 결국 실험의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에게 소송을 걸어서 총 9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체 실험에 대한 반성의 일환과 미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스탠다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벨몬트 보고서가 1979년에 나오게 됐고요. 1997년 5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실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공식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터스키기 대학의 생명윤리연구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튼간에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매독이 어떻게 더 퍼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죠. 희망 고문을 하면서. 끔찍한 일이고 카타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 3번을 설명하는 거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익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카타콤은요 으스스하죠. 파리 지하에 400만 구 정도의 시체가 있다는 거, 뼈에 유해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거, 파리의 어떤 의리뻐쩍하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어떤 예술의 도시라는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서 으스스함이 있습니다만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보면서 뭔가 좀 분노하게 돼서 너무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매독 실험을 고르겠습니다. 실제로 으스스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나가지고 저걸 고르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CIA는 흔적도 남지 않는 심장마비총을 개발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다. 다음 2번째, 미국 정부의 핵 미사일 번호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00000000이었다 라는 건데 2번째 이야기는 이미 일부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비밀번호가 20년 동안 핵폭탄을 다루는 비밀번호가 00000000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밀번호가 00000000인 게 더 오히려 더 이게 뭐랄까 용의 주도하달까? 그래서 오히려 안 들킬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도 바꾸지 않고 20년 동안 00000000이었다는 게 기괴한 일이긴 하죠. 심장마비총은 뭘까요? 심장마비총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military.com이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총기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제 영문 사이트다 보니까 번역기를 한번 돌렸고요. 영상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저작권 관련된 문제로 재생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영상의 내용을 좀 함축하면은 의회 증언에서
이제 암살에 사용되는 CIA의 비밀 무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서. 근데 이제 이 무기가 그냥 총이 아니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작은 독침을 발사하는 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류의 무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 비밀 CIA의 무기의 독침은 옷을 관통해서 피부에 작은 붉은 점만을 남깁니다. 치명적인 독침을 관통하게 되면은 암살 대상이 된 사람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아따가 뭐야 이거 이 정도를 느끼거나 혹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독침은 이 대상체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 치명적인 독이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은 흔적은 남지만 체내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심장마비가 왔구나 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총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검을 통해서 심장마비가 자연적인 원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CIA의 이 비밀 무기에 대한 놀라운 정보는 1975년 CIA의 부정행위에 대한 미국 상원의 증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공식적으로 미국 상원 정보 활동과 관련된 정부 운영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로 알려진 처치위원회 청문회에서 발견된 제임스 본드가 쓸 것 같은 수많은 발견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사실 으스스한 이유는 사람이 맞았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무기가 있다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진짜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IA가 얼마나 이 무기를 여태까지 사용해 왔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진짜 정신 나갔다. 이제 이 CIA라는 집단은 도대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진짜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네요. 진짜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될 텐데 사실 핵미사일 번호가 00000000이었다는 것도 정신 나간 사실 중에 하나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고도의 어떤 접근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절대 00000000은 아니겠지 라는 식을 2번 비틀어서 이걸 설정했을 것 같아. 의도적으로. 그리고 한 번쯤은 00000000이었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다음 연도엔 바꾸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더 비틀어. 그래서 20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거 내가 봤을 땐 의도된 게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고도의 테크닉 같은 느낌이 드는데 CIA의 심장마비총은 미쳤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라는 이유로 사망했지만 사실은 타살이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심장마비총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흐무드님께서 형 근데 방송하기 전에 공부해오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스타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프리스타일입니다. 이걸 제가 64강을 어떻게 다 미리 알아봐요. 여태까지 괴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축적된 그런 얕은 지식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지 다 알아볼 리는 당연히 없고요. 다음 64강 12번째입니다. 19세기 거대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이 담합해서 이 사실을 숨겨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서는 운석 충돌로 인해서 대폭발이 있었고요.
핵폭탄의 수백 배의 위력이었다고 한다라는 거는 일부에서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대폭발이 있었는데 이 당시가 핵폭탄이 발생하기가 반세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폭발로 기록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의 드 비어스의 독점 그리고 현재입니다. 1800년대로 오면서 골콘다로 대표되는 인도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고갈되게 되었고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광맥이 발견되는 1870년대까지 다이아몬드는 사실 1년의 생산량이 수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몹시 희귀한 보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전례 없이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연쇄적으로 발견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수십 톤 단위로 뛰게 되었고 이후로는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은 희귀한 보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진짜 다이아몬드가 귀했기 때문에 비쌌던 게 맞는데 1870년대에는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귀한 광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랍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사업의 포인트가 뛰어들게 된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는 대표적인 독점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실 로즈가 세운 남아프리카의 드 비어스사가 오랫동안 다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해왔습니다. 1870년 남아프리카에서 대규모의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된 후 수많은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들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업계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실로즈의 주도로 다이아몬드 광산업체를 통합해서 1890년 드 비어스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소하기 때문에 유명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들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채굴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연합 같은 거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장악한 드 비어스라는 회사는 새로이 발견되는 다이아몬드 광산마다 인수합병 계속 하는 거야. 경쟁자가 등장하면은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유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기 때문에 새로운 데에서 야, 우리가 저 드비어스사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새롭게 경쟁사가 등장하면은 계속 인수합병을 하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다이아몬드 너네가 파가지고 지금 팔어? 그러면은 값어치가 떨어져. 그러면 그냥 계속 제살 깎아먹는 경쟁하는 거야.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우리한테 그 광맥 넘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인수합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드 비어스사라는 데에서 다이아몬드를 다 그냥 독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90%를 소유한 독점 기업이 되게 됩니다. 드 비어스사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킴벌리 광산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독점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었고요. 산업용, 공업용 광물 자원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의 현재 위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머리를 재빨리 굴려서 독점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희귀하니까 14캐럿이니 뭐 24캐럿이니 이러면서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그런 사랑의 증표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얘네가 독점을 안 했다면. 근데 결국은 희소하니까 유명하고 비싼 것이다 라는 거를 얘네가 하나의 만들어낸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꼭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도 그냥 이 기업의 마케팅의 일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런 개념 같은 것들에. 슬프게도 근데 너도 나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데 나만 결혼할 때 배우자한테 여보 다이아몬드 이거 있잖아 드 비어스사가 사실은 독점에서 만든 마케팅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속지 마 여보 요렇게 하면은 뺨 맞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희귀한 광물은 아니고 독점했기 때문에 값어치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그런 광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신기하냐? 사실 다이아몬드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퉁구스카 요거는 글쎄 관련된 뭐 음모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있을 법한 일이잖아. 그냥 운석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신기하진 않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저도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진짜 희귀한 광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귀가 좀 더 가고 눈길이 좀 더 끌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미국 정부가 2013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청과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프리즘 프로젝트. 이거는 1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가디언지랑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명한 그런 잡지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9.11 테러 같은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도청하고 있다. 혹은 감시하고 있다. 휴대폰 같은 걸 해킹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카메라 정부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심 고백을 한 사건이 2013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추리자면. 뭐가 됐든 간에 이것도 미친 사실이죠.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들을 테러를 막겠다는 이유 하나로 사적인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으스스하고 미친 사실인 것은 맞죠. 하여튼간 상세한 내용은 1부에서 다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1부를 다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과거 중세 유럽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재판을 결투로 해결하는 결투 재판이 존재했다. 야, 이거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판결을 내리는 게 어려워. A라는 사람도 잘못이 좀 있고 B라는 사람도 사실 잘못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을 가리기가, 누가 더 잘못했다를 가리기가 어려워? 그러면 너네 싸워라. 그래서 너네 중에 이긴 사람이 죄가 없는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결투 재판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중세 유럽 등지에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민사,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결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의 일종이었다고 하네요. 야, 기가 막힌다. 낭만이죠. 이게 낭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무죄가 되는 그런 낭만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혹은 그 대리인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무죄, 지는 쪽이 유죄. 민사나 형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요. 게르만 법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남유럽권에서는 잘 하지 않았고 독일 쪽에선 많이 했나 보죠? 단순히 이긴 사람이 장땡이라는 야만적인 논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신께서는 옳은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종교적인 그런 신명재판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결투에서 노약자나 불구 혹은 여성이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핸디캡을 받고 싸울 수도 있었고요. 필요하다면은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대전사라고 불렀고, 이거를 영어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대전사를 고용할 때는 너무 건장한 전사가 힘으로 상대를 박살내는 것은 그다지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신의 섭리를 더욱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노쇠한 챔피언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몇 주 정도의 시간을 뒀다가 시행했는데, 무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기간 동안에 벼락치기로 검술을 배우거나 대전사를 물색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개념 자체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무죄다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단 말인가 싶은데, 신명재판의 일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사람이라면은 신께서 선택한 사람일 것이니 이쪽이 무죄일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에서 오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해서는 뭐랄까, 결국은 더 잘 싸우는 사람을 찾으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웃기기도 한데, 당시에는 어떤 뭐 신 같은 존재를 많이 믿었고 한다면은 이런 재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둘 중에 사실 더 재밌는 건 결투 재판이에요. 근데 사람 뭐랄까, 정부에서 각 개개인을 감시했다는 게 개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와서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게 좀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프리즘 프로젝트를 고를게요. 14번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핵폭발 실험 직관쇼가 있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과거 CIA는 미국 정보 언론에 침투해서 그들을 감시한 적이 있었다 라는 것들. 핵폭발 실험 직관쇼는 일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 주에는 라스베가스가 있고 나머지는 뭐 사막 같은 거밖에 없는 그런 되게 그냥 황량한 지대인데,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실험하고 하는 시설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 야, 핵폭발 실험한데 $3면 볼 수 있다는데? 하면서 다 같이 보고 오는 그런 투어가 꽤나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1부에서 다뤘으니 1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킹버드 작전을 좀 볼까요? 이거는 뭘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위키피디아 영문 페이지고요. 모킹버드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냉전 초기에 시작해서 선전 목적으로 국내 미국 뉴스 미디어 조직을 조종하려고 시도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저자였던 데보라 데이비스에 따르면 모킹버드 작전은 미국 언론인을 선전 네트워크에 모집해서 전위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7년 4월 램퍼츠의 기사에서 내셔널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뭐 이제 국제 학생 조직위 이런 데가 CIA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고 보도하면서 CIA가 전위 조직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철치 커미티의 의회 조사에서 CIA와 언론인 및 시민단체 간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매체를 정부의 어떤 기관이 조종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기자들의 원칙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디에도 중점을 두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고 알린다 라는 게 보통 신문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직업 윤리인 것인데, 그거에 완전히 반하는 배후에 CIA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냉전 초기에 미국 정부는 대중매체를 사용해서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냉전이니까 이런 관련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고 있나 이기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여론 같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국가가 주도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냉전은 필요하다, 러시아는 적이다, 이런 식으로 냉전 초창기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조직이 참여했다, 미디어 조작에 직접 참여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추렸을 때. 하여튼간에 CIA가 문제구만. 이거 보니까 아니 지금 64강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 CIA가 안 끼는 게 없어. 뭐 계속 끼냐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미친 나라야,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간에 어떤 미디어의 조작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 뭔가 좀 기묘한데 저만 그런가요? 뭐 이런 식의 약간 밈 같은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혹시 정부가 어떤 걸 덮기 위해서 뭘 터트린 게 아닐까요? 라는 게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밈 같은, 놀림거리 같은 그런 건데, 미국은 진짜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을 때 미국은 이미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친 나라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정신 나갔냐. 둘 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어쩐 쪽이 좀 더 정신 나간 일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핵폭발 실험 직관쇼가 좀 더 낭만이 있죠? 이걸 고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뭐 언론이나 이런 게 약간의 조작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누구든지 하잖아. 아마 우리나라도 적당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랄까, 진보 정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나 혹은 이제 보수 정권이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할 때마다 CGV에서 하는 영화들을 보세요. 보수 정권이 그런 정세를 잡으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명량이라든지 그런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쟁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국제시장 뭐 이런 것들 있죠? 난 그게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겠지. 정부에서 입김도 할 것이고 당연히. 이런 식의 노래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식의 영화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식의 지침이 없겠습니까? 나는 있을 거라 봐. 나는 같은 맥락으로 옛날에 걸스데이가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걸스데이가 우리나라 탑급의 그런 걸그룹이었고,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됐을 때였는데, 물론 최초의 여자 대통령인 것도 기념비적인 일입니다만, 여자 아이돌이 여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낼 만한 일인가? 난 생각이 들거든? 난 되게 뜬금없었어. 그래서 난 그것도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뭐 심각해?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부터도. 하여튼간에 그 정도의 외압은 적당히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폭발 실험 직관쇼가 더 정신이 나가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64강 15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것은 쓰레기였다 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외계에 우리의 정보를 담은 아레시보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전에 한 번도 안 알아본 것들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BBC 뉴스의 기사입니다. 환경오염,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내용의 기사네요. 미국의 탐험가가 마리아나 해구에서 세계 최고 잠수 기록을 세우는 와중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빅터 베스코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수심 11km가량을 잠수했습니다. 와, 잠수를 11km를 해? 미쳤다. 대단하네. 어쨌든 간에 가장 깊은 해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신기록 같은 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는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정을 타고 4시간 동안 해구의 바닥을 탐사했습니다. 그는 바다 생물들을 발견했고요. 또한 플라스틱 봉지와 사탕 포장지 같은 쓰레기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사람이 내려간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가장 깊숙하다고 알려져 있는 해구에 내려가서 야, 우리가 가가지고 기록 한번 세우자. 뭐 있나도 한번 좀 보자고 해서 갔는데 있던 게 사탕 봉지, 쓰레기 봉투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좀 반성을 좀 하게 되기도 하네요. 참, 가장 깊어서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도 인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거는 뭐랄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사건보다도 약간 뭔가 더 묘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좀 남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레기를 버렸으면 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나무위키 아레시보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는요,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 전파 망원경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내의 구상성단 M13에 보낸 마이크로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총 1679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은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주로 쏘아 보내는 메시지인데 사람이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외계인에게 혹시 있다면 이 메시지를 읽어줘 라고 해서 보낸 메시지라는 것이죠. 메시지는 혹시 이를 수신할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인간의 생체 정보와 거주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을 상정해서 비교적 오래된 항성이 있는 성단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죠. 혹은 아직은 그쪽 성단이 인간만큼의 어떤 지성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이 메시지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인간 정도의 지성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상정하고 외계로 보낸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보냈다 라는 점에서 골든 레코드와도 비슷합니다. 골든 레코드가 그렇듯 실제로 외계인이 실존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록을 우주 저 멀리 쏘아 올리는 것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이벤트, 상징적인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압축해서 이제는 다른 외계로까지도 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성, 그런 문자 발송에 가깝다는 거네요. 여기에 써있는 거는 이제 함축되어 있는 정보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그런 건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그림이면서 안에 내용 같은 것들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윗줄은 우측부터 1에서 10까지의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십진법의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줄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의 원자 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 블럭도 있는데
DNA의 핵산 그리고 인산과 당의 분자 구조를 각각 나타냈다. 가운데 빨간색의 문양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뜻하고요. 위 가운데 쪽에 흰 색깔도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의 수를 뜻한다고 하네요. 다음 오른쪽의 흰색 블럭은 사람의 키를 뜻하고 그 반대편의 흰색 블럭은 지구의 인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자기소개를 함축된 정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외계로 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 받아도 힘들다. 해석하기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법이나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원자 번호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규정한 그런 개념에 불과한데 그런 거를 외계에 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벤트성에 가깝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골든 레코드 같은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마 음악 같은 게 실려 있지 않나요? 잠깐 짧게만 알아보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실제로 어떤 소리 같은 것을 담은 거라는 거지. 아까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은 실제로 외계인이 받아도 너무 해독하기가 어렵잖아. 그런 인간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기는, 다른 외계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레코드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보냈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진지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더 신박하냐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쪽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사람이 갔던 가장 깊숙한 해구에도 쓰레기가 있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쓰레기가 많으면 저기까지 쓰레기가 갔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씁쓸해가지고요. 이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자, 64강 16번째입니다. 페루에는 나스카 라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크기는 최대 300m, 제작 시기는 기원전 900년 전, 만든 이유는 불명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일부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바닥에 이제 300m 정도 크기의 알 수 없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 인간 혹은 직선, 삼각형 혹은 이런 새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어떤 이유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그런 의미불명의 이제 바닥 그림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1차 세계대전 성탄절 날에 독일과 영국군은 멀리서 캐롤 소리가 들리자 잠시 전쟁을 멈추고 담배와 술을 나눈 뒤 축구를 하며 하루 동안 성탄절의 평화를 지킨 적이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얘기지만은 같이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나무위키의 크리스마스 정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Daily Mirror라고 하는 이런 신문에서도 병사들이 다 같이 서 있는 그런 사진인데 원수도 원수 이런 원수가 없는 그런 나라의 각 병사들인데 같이 서 있는 사진인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 서부 전역에서 발생한 암묵적인 정전 사건입니다. 양 진영의 지도부의 합의하에 정식으로 이뤄진 휴전이 아니라 최일선 장병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휴전이란 점에서 영어로는 Christmas Truce 혹은 Ceasefire 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truce나 ceasefire는 좀 더 정치적이고 장기적인 의미가 강한 휴전보다는 정전,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전장전설,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데에서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그런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참전국들에서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참전 용사들의 기록만 해도 무려 30만 건이 넘고 수많은 사진 자료까지 존재하는 명실상부한 실화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를 막론하고 전쟁이 길어야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지도부와 군 지휘부는 물론이고 전방의 말단 사병들까지 이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1900년대 아주 현대전이니까 길게 가진 않겠지. 길어봤자 3달 정도? 라고 병력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전혀 예기치 못한 형태의 전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관점의 낙관론과는 다르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이 집약된 전장의 새로운 환경은 기존의 관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력하고 파괴적인 각종 신무기들에 가로막혀서 진격은 끊임없이 좌절되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돼서 무의미한 희생만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호전이라고 하는 새롭고도 끔찍한 양상의 전장 속에 갇혀야만 했던 대부분의 일선 병사와 부사관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직속 상관이자 참호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비슷한 생활을 했던 장교들조차 갈수록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했던 1914년에도 겨울은 찾아왔고 어느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쟁이 1900년대는 현대전이니까 옛날만큼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다. 무기가 충분히 많이 발달했고 하니까 금방 끝날 거란 생각을 다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왜냐면은 기술이 발전이 한쪽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전장의 그 선 같은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참호전이라는 것 자체가 진지를 구성해서 상대방과 어떤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선 라인을 유지하고 계속 대립하는 그런 거잖아요. 빈틈이 발생할 때까지 그냥 서로가 계속 버티는 거야. 죽치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두세 달에 끝날 만한 전쟁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실작전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임명장 사건 때문에 그런 썰을 제가 옛날에 동영상 푼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버티는 거가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병사들도 다들 그냥 병사고 장교고 부사관들이고 나발이고 다 지친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장병들은 불과 몇백 미터의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대치하던 와중에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조촐하게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파로 갈리기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를 제외한 모든 유럽의 대륙은 기독교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국가를 불문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부대 내에서는 자그마한 행사라도 가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당사자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가톨릭, 개신교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라틴 게르만 베이스의 서방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민족, 혈통, 문화적으로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웃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역으로 동부전선의 독일,
러시아 사이에서 이런 일화가 없던 이유는 종교, 민족, 혈통, 문화적 차이점이 서부 전선의 영푸독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쟁들도 있었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휴전이 없었던 이유는 문화나 이런 걸 전혀 공유하지 않는 정말 타국과 타국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참호전을 치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훈훈한 일들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던 영국과 독일은 결국은 문화권 자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결국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고 크리스마스 당일을 맞는 그런 이제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였으니까 서로가 조촐하게나마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캐롤도 부르고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전장이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조그만하게 캐롤을 불러도 멀리서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지만서도 드는 생각이, 야, 저기도 크리스마스를 나름대로 보내고 있구나. 저들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물론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조촐하게 벌이고 있었는데 각 국가가요. 캐럴 소리는 아군의 참호를 넘어서 상대 측의 참호에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참호 속의 장병들은 비록 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상대방도 자신들처럼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슬퍼. 소속은 달랐지만 성탄절의 그 정신만큼은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자 독일 측에서 참호 위로 촛불이나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의 트리들이 올려놓기 시작했고, 어떤 독일 병사가 용기를 내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아무런 엄폐물도 없이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고요. 적군의 돌발 행위에 놀란 영국군 측도 당연히 전투 태세를 취했지만 그런 글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쪽에서도 노래를 부르니까 아, 적군이지만 나름대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호 쪽에서 슉 하고 뭘 꺼내 드는 거야. 뭐지? 하고 봤는데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거 이런 거인 거지. 그래가지고 어랍쇼? 좀 선 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구나. 역시 너네들도 같이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참호 밖으로 머리를 들고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데 미친 짓이지. 사실은 총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건데 그걸 보고도 아무도 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는 영국과 독일 육군 장병들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묘사한 그림이었겠죠. 이것을 발단으로 양측의 수많은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윽고 대치선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본 그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의 부대 휘장이나 계급장, 분모 등의 소소한 기념품이나 식량, 술, 담배 등의 간단한 기호품을 교환해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병사들의 이러한 매우 파격적인 일탈 행위를 코앞에서 지켜보던 부사관, 장교들도 대부분 분위기에 동참해서 상대 측 지휘관과 만나서 신사적으로 조약을 맺고 당분간 교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양 진영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서 대치 중에 수습이 어려웠던 시체들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병사들은 할 수 있어. 병사들은. 아니, 물론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은 병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악수하고 이러니까 각국의 장교들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즐겨.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이러면서 서로 악수 한번 딱 하고 우리 오늘은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서 조약을 좀 맺고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가운데 이제 무인지대, 참호와 참호 사이에 있는 아주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지대에 총을 맞고 쓰러진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그런 유해들도 다 가져가는 게 어떤 뭐랄까 군인 정신이죠. 그런 것들. 근데 서로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웠던 시체들도 그때의 수습을 다 같이 했다는 거죠. 어느 부대는 그 시체들을 치운 빈 땅에 축구장을 급조해서 팀을 나눠서 영국과 축구 EPL 바로 간다 이러면서 바로 유럽 축구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3대2로 영국이 독일에게 역전패를 했는데 영국 측은 이를 명백한 오프사이드였다고 했습니다만 독일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각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까지도 즐겼다는 건데 뭐랄까 결국은 이런 전투나 이런 것들은 수뇌부랄까? 그런 머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벌이는 거지 싸우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전이 한번 발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26일부터는 바로 총 들이밀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적당히 악수만 하는 정도였으면은 싸울 수 있었겠지만 서로 계급장도 떼어주면서 이거는 독일 건데 너네 가져라 이러면서 나눠주고 야 이거 독일제 술인데 나눠 먹을래? 이런 식으로까지 서로 친밀감을 나눴다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죠. 밑에 여담이 있는데 여담까지도 좀 읽어볼게요.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정전은 1914년 성탄절 한 번으로만 그쳤습니다. 이듬해에도 일부 전선에서 크리스마스 정전이 재차 시도되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양군 수뇌부는 상대방 진영에서 캐럴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집중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측에서 옛날에는 캐럴 소리가 들리면은 쟤들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같이 즐겼다면 지금은 상대 쪽에서 캐롤 소리가 들려? 이 자식들 이거 경계근무 소홀히 하네? 야 바로 쏴. 이런 식으로 명령이 좀 하달되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1918년도까지도 기나긴 참호전 와중에 비교적 격전이 적었던 곳에서는 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이런 기념일 같은 때에는 암묵적으로 무기를 내린 곳도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격한 전투를 벌이는 곳이 아니라 약간 대면대면한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는. 그런 곳들은 서로 보고하진 않았지만 그냥 오늘은 서로 그냥 싸우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서로 총도 그냥 안 쏘고 그런 날들도 있기는 했다는 거죠.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날 많은데 하필 크리스마스에도 싸워야 되냐? 라고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세 같은 것이 예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참호 생활이 이어진 곳에서는 그날만큼은 대놓고 만나진 않아도 암묵적으로 상부의 묵인 혹은 거짓 보고하에 교전을 접기도 했다. 이게 낭만이죠. 예. 전쟁은 물론 나쁜 거고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던 간에 싸우는 개인들은 그냥 젊은이들일 뿐이고 그래봤자 20대인 사람들이고 다들 놀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인륜적인 그런 얘기를 좀 벗어나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해도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스카 이 지상화는 믿기 힘든 이야기죠. 네,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지만 이 크리스마스 정전은 가슴을 저며오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고르겠습니다.